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에 시작한 국회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서 차수를 변경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와 여야 각 당의 내부 진통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이 이제 어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뭐 여야 당정 간에 좀 입장차가 컸었는데 네네. 예, 그래도 통과가 됐네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아마 큰 쟁점은 뭐 70%냐 전부냐, 그다음에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70%냐 100%냐에 대해서는 아마 당정 간에 좀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100%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저는 아마 그래도 이번에 야당 역할이 좀 있었다. 네. 왜냐하면 지방 정부의 1조 정도를 부담시킬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어쨌든 지방 정부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어렵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적자 국채 발행을 한 2천억 정도 줄였거든요. 이런 예.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총선에서 여야가 뭐 공약도 내세웠지만 20대 마지막이 되니까 아마 좀 사심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화 타협이 21대에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 뭐 지금 이제 야당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뭐 자발적 기부를 둘러싸고도 좀 여야 입장차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1조 2천억 정도를 줄인 것은 성과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애당초 얘기한 것과 달리 이제 8조 8천억 정도를 기존 예산이나 기금에서 빌려서 충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구조 조정을 한 것은 사실 뭐 4, 5조 정도고 나머지는 주택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또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예산을 줄인 것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말씀 주셨듯이 있었지만 예, 좀 더 줄였어야 된다. 그래 그것이 조금 더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론의 부담도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70%가 30%에 막혀서 지금 못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어떤 더 협상을 위한 동력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서로 타협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추경안 통과에 협조를 해준 야당의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 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도 이제 야당의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 뭐 야당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발목 잡기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여론에도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에서 100% 늘어나는 데는 뭐 황교안 전 대표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총선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총선 끝났다고 해서 말을 바꾼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 아마 더 큰 거는 20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역할인데 국민들이 이게 사실은 늦어졌던 것도 총선의 영향이 컸어요. 총선 직전에 지급하면 아마 이게 뭐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나올 것 같아서 정부 여당이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야당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전에 추경 뭐 오래 걸릴 때는 3달 이상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정부가 제출하고 나서 14일 정도 만에 가결이 된 거라서 그래도 조금 늦었긴 했지만 예. 다행이다 그러고 어떤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합당이 긴급 재난지원금 그 처리 뒤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 탓에 뒤늦게 합의를 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결이 그 이종배 간사 명의로 나간 것 같은데요. 예. 그간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당은 야당 보고 총선에 져서 분풀이하는 거다, 심통이다, 발목 잡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다 그리고 이 지연된 이유 중에 사실은 당정이 뭐 청와대까지 포함하면 당정청이 사실은 확정안을 내지 못했어요. 늦게 냈고요. 예. 그 뒤에 지방에서 8대2 매칭상 못 받겠다고 하니까 1조 원도 국채 발행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또 부수법안 제출도 늦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 1조 2천억 정도 뿐이 못 줄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께 좀 사과 보고용이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 이제 중순부터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남은 쟁점은 과연 사회 지도층,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산을 짜는데 또는 행정 어떤 그 정책을 짜서 집행을 하는데 자발적 기부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맞지는 않죠, 사실은. 이제 뭐 자발적 분위기가 많이 일어서 이런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의 자금이 좋은데 쓰이면 좋지만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뭐 고위 소득자 이런 분들께 어떤 양심을 강요하는 듯한 또는 사회를 나눠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게 조성된 기금이 이제 고용기금 쪽으로 가도록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는 이게 예산과 별도로 기금은 운영되는 거거든요. 공공목적으로. 예. 그럼 그동안에 빌려왔던 기금을 갚는 걸로 짰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아까 그렇군요. 말씀드린 예. 주택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갖고 온 돈을 갚는 방향으로 갔으면 조금 더 긴축 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지금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신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제2의 근무기 캠페인을 네네.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자발적 기부라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고소득자들은 당연히 해라. 안 하면 뭔가 뭐 불이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사상 뭔가 조치가 있다든지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안정기금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아니면 몇 프로가 기부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냥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돈이 모이면 이게 아마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잃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국민들이 누구든지 꼭 뭐 공무원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하겠다 이런 뭐 의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예. 지금 이게 약간 아마 저도 찾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부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국가에서 주는 거는 가구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대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해서 3인 가구 거, 4인 걸 다 받으면 이런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는데 예. 아버지는 기부하고 싶고 어머니는 안 하고 싶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다 받은 다음에 기부하고 싶은 사람만 따로 이렇게 기부를 하면 돼요. 예. 신청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뭐 기부가 되지만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국가가 행정 목적을 위한 어떤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사실은 예. 조세잖아요. 예. 근데 행정 편의상 어쩔 수 없이 100%를 드리고 그중에 일부를 환수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저는 옳다고 봐요. 네. 행정 비용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더 나아가서 기부 운동을 해서 그 마련된 돈이 행정 목적으로 쓰인다. 제2의 조세예요. 이거를 못하도록 지금은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지만 기부금품법 모집법에 보면 네. 국가가 절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법 체계나 국가 운영 원리에 반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 아까 표에도 보면 쟁점이 있던데 5인은 어떻게 하느냐. 예. 6인 가족도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도 어찌 보면 4인 가족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의외로 보면은 또 1인 가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 그럼 4인은 100만 원인데 1인은 40만 원 아니냐. 그러면 인당으로 따지면은 좀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보면 신청 안 하겠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대안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신청 안 하는 분들도 꽤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자발적인 좀 기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3차 추경 편성도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지금 처리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21대 지금 이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51년 만에 예. 지금 다시 하는 건데요. 아마 핵심 쟁점은 아마 일자리 지키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 그래서 고용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지키기 위한 어떤 기업 지원 될 것 같은데요. 뭐 10조 이상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걱정하신 것처럼 아마 대부분이 이제 적자국채 발행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물론 세출 조정도 할 걸로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도 인건비라든지 뭐 연가 보상비 이런 걸로 했잖아요. SOC 예. 사업 이런 거 했는데 사실은 세출 조정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도 뭐 21대 국회에서 첫 쟁점이 될 가능성 아마 그 야당도
3차 추경해야 된다는 건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결국은 세출을 더 줄여라, 기준을 조정해라, 아니면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거냐, 그 비율 가지고 제가 보기에 21대 첫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3차 추경안도 굉장히 논쟁이 일 것 같다라는 네, 분석이네요. 엄밀히 심사를 해야 되죠.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 뭐 고용 및 기업 안정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규모가 89조 약 한 5천억 정도로 보도가 됐어요. 네. 한 14조 정도를 적자 국채로 발행한다는 건데 지금 1년 단위의 그 정부 살림살이를 보면은 약한 60조에서 80조 정도의 지금 적자란 말이죠. 예. 이거 쌓이면은 더 커지는 거고, 하여튼 외국과의 무역으로 지탱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외 신인도는 상당히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그 3차 추경 심사 때도 역시 적자 국채 발행은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세 번째 추경인데 3월 초순 때 벌써 뭐 10조 정도의 추경을 했고요. 코로나 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12조 이상의 추경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너무 좀 잦다라는 거 하고 이미 경기 하강 국면에 대한 대응 위주로 513조의 슈퍼 예산을 짰는데 글쎄 이 돈이 저희가 뭐 기축통화국이라서 돈을 막 찍어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21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양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그 출범을 둘러싸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결국에는 새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군요. 네, 한 뭐 서너 시간 전에 그 심재철 당대표 권한 대행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최고위에서는 어쨌든 다시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를 여는 방법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는데 네, 상임정국위원회 의장이 사실 회의 소집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국위원회는 당대표가 회의를 소집을 할 수 있지만 예. 상임정국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상임정국위의 의장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 반대하는 입장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섣불리 열었다가 다시 또 부결되면 또 당에 큰 혼란으로 가기 때문에 예. 약간 숙려 기간을 두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나오게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나오려면 이제 5월 8일 날 원내대표를 일정이 잡혀 선출을 있어요. 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숙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성됐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건데 아마 원내대표 8일 날 선거하면 뭐 그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저는 아마 전국에서 이미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거든요. 예. 임기 문제만 남은 거예요. 권한이라는 거는 또 뭐 당헌 당규에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 임기를 언제 할 것 같으냐 했는데 처음에 뭐 4개월짜리는 안 한다 했고 그렇다고 무기한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아마 1년 정도 내년 3, 4월까지 정도로 아마 모아질 것 같아요. 저는 예. 아마 원내대표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김종인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 임기 문제가 어쨌든 좀 해결을 볼 것이다 당내에서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당내 중진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전국위원회의 구성 그 요소를 보면 사실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원까지 해서 당 사무처 뭐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원외도 포함이 되고. 예. 근데 상임정국위원회는 그보다 조금 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당원 전체가 인정한 것을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계속 반대하는 것은 또 이 구조상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임기 문제와 당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화가 돼 있다면 김종인 비대체제를 반대할 만한 명분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 사태를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나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진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실 때 리더십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김종인 비대체제가 출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내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40대 경제 기술론 때문에 또 일본 이제 당권을 노리는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가 실수했죠. 예. 말은 본인의 또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해요. 이게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대권 주자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지명하거나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 그 말의 취지는 아마도 당내 환경을 그런 그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리고 그런 대권 주자가 나왔을 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이 정도의 의미로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선의하고 싶은데 네. 어찌됐든 그런 말 하나가 일단 실수하신 거고 두 번째는 당에 대한 애정 표시가 없다. 당을 위해서 일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 당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에 힘들다. 그래서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도 조금 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 이제 통합당의 중진 의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40대 경제 기술론 언급에 누군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쏟아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두 분 정도 얘기 많이 하죠. 예. 김세현 의원이나 아니면 홍정욱 전 의원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었지만 그 앞에 이제 지난번에 출마했던 분들은 시효가 다 했다라고 얘기했죠. 한마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는 기존에 나왔던 분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예. 저는 아마 본인의 실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때는 이제 비대위원장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나 아니면 튼 대안이 없다. 어차피 내가 할 거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안 그러면 이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된 다음에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중진들 여기 해당되는 분들 이로 예.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뭐 이왕 맞을 빼를 일찍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세대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측근을 통해서 사실상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임기 문제가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 입장에서는 당을 도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기존에 그 언행으로 비춰볼 때 선거 대책위원장 이전에도 보면 청년이 주축이 된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좀 해왔고 그다음에 선대위에 합류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거든요.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 그 열심히 한 이런 여러 가지 언행으로 비춰볼 때는 애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던 이런 그 대한민국 정치에 기여하고 싶은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다음 달 8일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추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신가요? 누가 되더라고는 좀 예. 아니고요. 원내대표를 지금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일단 김태흠 당선자하고 예. 권성동 아직은 복당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일부는 공개적으로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김종인 비대 체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김종인 비대 체제를 반대하시는 분이 오게 되면 일단 당내 여론이 반대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볼 어떤 뭐 선행 지수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선거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다음 달 8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3파전으로 네네. 압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먼저 출마의 변을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권당의 첫 번째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네. 국정과제를 설계하는데 당을 대표해서 참여를 했었고 네. 정책위 의장하면서 늘 했던 일이 당정청 조율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본질적인 것 하나가 네. 당정청 관계를 잘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네. 또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이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과 가깝고라든가 아니면 당권에 가까운 사람보다는 국민과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는 그런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예, 지금 친문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김태년 의원, 그리고 친문 또 실세라고 불리는 전해철 의원, 그리고 비주류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3파전을 이루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누가 그 원내대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세 분이 얘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국회, 정책위의장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정청 간의 관계에 내가 잘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개파색이 없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일로 승부를 걸겠다는 건데 저는 뭐 누가 될지는 사실은 원내대표 경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김태년 의원이 거의 된다고 봤는데 굉장히 표차가 많이 나서 안 됐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누가 될지는 까봐야 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변이 일어나기는 좀 상황이 그렇지 않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 공천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공천권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의원들께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이인영 예상하지 못한 분이 될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분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초선 의원이 68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제 초선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분석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그 처음에 들어가면 대부분 예.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 20대를 보면은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아마 초선 의원들을 어떻게 역할을 배치할 것인가. 결국은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상임위 배정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짝수달만 일을 하게 하는데 홀수달도 국회를 열게 한다든지 지금 간사만 두고 있는데 뭐 초선을 부간사로 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예. 초선 의원들의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런 어떤 원내대표를 많이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하나 관심 가는 포인트는 지금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 스스로 이제 비주류하고 야당과의 교섭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예. 이재명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낙연 미래 권력으로 불리는 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초선 의원들 22분의 후원 회장을 하셨고 예. 호남 당선자가 27분이거든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단 상황은 돼요. 그런데 그런 이재명 도지사하고의 이낙연 당선자하고의 관계상 네. 이게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줄지는 그 대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초선 의원들의 그 표심이 좀 어느 쪽으로 흐를지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요즘 연일 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네. 못하고 있는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정당 지지도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정당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7.4%포인트 하락해서 45.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딴 악재들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반영된 예. 겁니다. 특히 이제 오거돈 전 시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당연히 어찌 보면 뭐 20대 남성은 모르지만 20대에서부터 쭉 여성들의 지지율이 저희들이 많은 편인데 거기도 많이 반영됐고요. 이번에 또 양정숙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분이 뭐 강남에 세 채, 뭐 건물까지 또 뭐 용산에 오피스텔까지 하면 예. 거의 뭐 지금 친구한 게 90매덕이니까 더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 민감한 두 부분을 예. 건드렸다라고 봐서 저희 당에서도 뭐 신속하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은 왜 민주당이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에 알지 않았느냐 네. 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N번방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알았으면 그랬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정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차명 재산이라든지 재산이 늘어난 걸 예전에 다 자료가 있었는데 왜 몰랐느냐 하는데 사실은 뭐 후보 검증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위성정당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검증이 물론 당에서도 했습니다만 시민당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라고밖에 네.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현실적인 한계, 그러니까 서류상 검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무조사나 뭐 수사기관 하듯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냥 이분이 또 변호사 한 20몇 년 했습니다. 25년 정도 해서 내가 변호사하면서 돈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다 이 정도 예. 해명을 해서 그럼 뭐 더 이상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요, 지난주보다 3.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악재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그렇죠. 대통령 지지,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령은 어찌 보면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예. 지난 선거 때는 대통령 지지율의 덕을 봤던 것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뭐 나쁜 덕을 보신 거죠,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서 실제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죠. 부동산을 몇 개 갖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공천 과정의 검증 단계에서 이미 동생이 마치 명의 신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정밀한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4월 8일자로 KBS에서 구체적인 보도를 또 냈어요. 그 이후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그대로 박탈하지 않고 유지했다는 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사실은 검증 부실 검증이라기보다는 검증을 할 의도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지금 검증할 의도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그건 반론이 아니고요. 있으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BS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퇴를 2번이나 권고했어요. 예. 이미 이제 후보 선정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투표를 하고 어쨌든 시민당 쪽에서 후보 선정을 해서 이미 등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게 어찌 보면 당내에서 그동안 사퇴를 권고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결국은 고발까지 하겠다라는 거라서 예. 어찌 보면 그걸 알면서도 뭐 묻어뒀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뭐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집권 3년 차에 60%를 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그 지지율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건 아마 이 코로나 국난에서 예. 잘 대응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가 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사태 국면 진정되고 나면 아마 경제적인 위기, 특히 실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 문제가 당장 나오거든요. 예. 외국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정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결국은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저는 아마 이 민생이라든지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것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뭐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패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예. 저희 당이라든지 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통합당 같은 경우도 0.2%포인트 하락해서 28%그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 통합당의 어떤 내부 혼란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습은 어느 쪽으로는 되겠죠. 근데 예. 수습된 형태의 그 완성체가 앞으로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예. 수습되는 방법에 따라서 보일 수 있는 그 모양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수습이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예. 아마 전 당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들 의원들께서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 추가를 하면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도 떨어졌는데 미래통합당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미래통합당도 오히려 보면 약간 하락했잖아요. 예. 대부분 오른쪽에 안 나왔는데 그 보니까 모르겠다, 지지 안 한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계속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어쨌든 떨어지면 원래는 야당이 그거를 지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네. 대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아마 미래통합당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